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밝았습니다. 어떻게 새해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새해를 밝아서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던 주식시장의 열기는 올 한 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떻게들 투자해서 성과들은 잘 보셨는지요? 올 한 해에는 아마 작년보다는 변동성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으신 분이나 또 작년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올 한 해는 소망하시는 대로 좋은 투자 수익률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에서 야심차게 신년 기획 특집으로 21년 증시 대전망 이런 특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도 한 부분을 맡아서 오늘 이제 짚어봤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작년에 좀 성과가 아쉬웠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모든 분들이 올해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보다 편안하게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나만 소외되지 않고 달리는 시장에 나도 올라타서 올 연말에는 어떻게 좀 따뜻하게 웃어볼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하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항상 시장은 백투더 베이직이라 그러죠. 우리가 기초를 알아야 그 다음에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좀 너무 포괄적이에요. 우리가 시장, 그러면 우리는 다 알죠. 시장 하면은 우리가 생필품을 사는 시장들, 그런 쪽을 들어가서 이제 뭐 대형 마켓도 있고요. 지역에 이제 동네 슈퍼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마켓, 시장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도 그 마켓하고 똑같이 시장입니다. 다만 거래하는 대상이 주식이라는 좀 독특한 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성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거래하거나 투자하는 데 좀 편합니다.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정의가 명확지 안 됐다면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선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죠. 그래서 은행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볼라니 좀 대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러면 담보가 무엇이 있습니까? 담보물을 좀 갖고 와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매출 증권을 묶어서 담보로 쓰기도 하고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이죠. 아니면 뭐 사업 약정서나 아니면 뭐 신용장이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받는 걸 간접금융이라고 하는데 이 간접금융으로 하면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수요와 이거에 따르는 공급을 은행에서는 적시에 해주기가 좀 어려운 구조죠.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는 꼭 담보, 신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미스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업 활동 너희들이라는 걸 직접 설명을 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해 봐라 해서 만든 게 직접금융시장인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여기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공급하는 입장은 자금 수요자죠. 수요자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자기 홍보를 하는데 보통 홍보하는 거는 좀 과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IR이나 홍보를 통해서 우리 회사는 이래요라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걸 IR이라고 하는데 이 IR 활동을 잘 걸러 들어야 됩니다. IR 활동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이 기회라는 게 중요합니다. 확정 상품이 아닙니다. 투자기 때문에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 투자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겠죠?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받는 거고요. 이 투자에 대한 결과는 오롯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대단히 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라고 기준을 잡지 못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수많은 변수 중에서 핵심적인 변수를 주된 변수라고 하는데 그 주된 변수는 대체적으로 기업 실적이 베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기업 환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거시 변수 중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때가 있고 주식시장에서 다른 쪽으로 돈이 빠져나갈 때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환경인지 나가는 환경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대체적으로 금리와 환율을 통해서 그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이 주된 변수 네 가지가 모두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으니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좀 욕심을 내서 수익률 극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순간 시장에서 이 주된 변수가 불리한 환경으로 넘어가 버리면 투자자들은 그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시장이 항상 좋지를 않아요. 내가 알아서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어렵게 쌓아놓은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주된 변수 말고도 뉴스나 정책, 내부 정보, 일반 정보 등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변수는 종속 변수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주된 변수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가격 변동성에 흔들려서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매매라는 방법이 있고 투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처음부터 좀 구분 짓지 않으면 이게 혼재되면은 투자의 성과를 올바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매매라고 하는 거는 기업 가치의 본질보다는 주가 파동의 파동 속에서 수익의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파동을 그립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쁘게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큰 흐름을 갖고 방향성을 갖고 갑니다. 상향으로 가든지 횡보를 하든지 하방으로 가든지.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파동 속에서 낮은 쪽에서 매수를 해서 높은 쪽에서 매도를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진 걸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 투자라는 거는 주가는 이렇게 파동을 그리겠지만 이 파동보다는
기업 가치의 방향과 가치를 측정하는 데 보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좀 싼 구간, 기업 가치 분석을 해봤더니 적정 가치가 한 이 정도로 적정 가치가 나왔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아랫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적정 가치 이상의 구간에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투자입니다. 따라서 접근 방법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가 투자를 위한 행위인지 아니면 매매를 위한 행위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짓고 우리가 투자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나 매매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손실은 짧게 끊어야 되고요. 수익은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말은 굉장히 짧은데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가가 쭉 파동을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매매적 관점에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더니 아주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 나의 목표는 끝났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를 보고 굉장히 속쓰린 경험들이 다 한번 있을 겁니다. 매매적 관점에서 보면 성공인데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까지 가서 매도를 해야 됐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제대로 들어갔으면 수익을 끝까지 추격해서 길게 뽑는 게 중요하고요. 거꾸로 들어갔는데 나의 아이디어하고 거꾸로 간다, 주가가. 그러면 빨리 결단을 내려서 손실을 짧게 끊는 게 중요합니다. 짧게 끊지 않으면 마냥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 한 번의 실패로 나의 투자 인생 자체가 아예 어긋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실 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또는 수익은 자주, 손실은 가끔. 요거만 기억하시면 나의 행위가 어떤 건지와 나의 목표 가격까지 끌고 가려면 대단한 인내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작년 여름부터 서울경제TV 나와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식 불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주식 불패는 투자를 관점으로 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투자에 관심이 많고요. 투자는 대체적으로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느냐. 투자 아이디어를 먼저 획득을 해야 됩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탑다운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뭐냐면, 어떤 방향을 잡을 때 사회의 흐름, 산업의 흐름을 보고 어떤 섹터나 어떤 산업이 방향이 업사이드가 나오는구나를 먼저 보고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요. 바텀업 방식은 내가 산업이나 어떤 거시적인 흐름은 잘 모르겠는데 기업을 봤더니 이거는 무조건 좋아지네 라고 기업을 보고 가는 걸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요즘처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산업의 방향이 결정되고 자금 집행에 의해서 수혜 업종이 결정되는 지금 국면은 탑다운 방식이 꽤 유리합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조용하고 특별히 움직임이 없이 박스권 내에 들어가는 시장이 있을 수 있거나 좀 지지부진한 국면에서는 탑다운 방식으로는 방향이 잘 안 나와요. 그럴 때에는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합니다. 탑다운으로 해서는 잘 방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탑다운 방식이 대단히 잘
먹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핫한 섹터,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성장주,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나 신재생이나 이런 게 정책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쪽이죠. 그런 쪽에서 방향을 정해놓고 종목을 찾으면 꽤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지 이쪽 방향에서 종목을 찾겠다 하면 거기서 가장 좋은 종목을 찾으면 수월하게 이 산업의 방향에 몸을 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이 나왔으면 투자 아이디어로 설정을 하고 기업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정보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방법은 보통 기업 공시 시스템 다트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증권사를 통해서 기업 리포트나 산업 리포트를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뉴스나 칼럼을 주기적으로 좀 스크립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를 꼼꼼히 좀 정리해 놓으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네이버나 구글 이런 쪽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다 보면 필요한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하나하나 투자 아이디어를 보충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 모델과 제품, 돈 버는 구조, 고객과 독과점 이런 것들을 차분히 정리해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이 기업 알아 이런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해야 될 게 가치 평가를 꼭 해야 됩니다. 이 가치 평가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가장 기본은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미래 가치의 현금 흐름을 땡겨온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 없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데 그걸 수익이라 그러죠. 그 수익 가치 대비해서 얼마의 멀티플을 줄 거냐, 프리미엄을 줄 거냐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당 순이익의 시장에 통용되는 프리미엄 배수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자기 자본의 환원율로 결정을 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이 대충의 목표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을 길게 갖고 가고 싶은데 어디까지 갖고 갈지를 막연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목표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을 해봤더니 매력적인 가격이 있어요, 주가가. 그럼 당장 매수합니다. 근데 좀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싸지면 매수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밸류에이션을 해봤더니 너무 비싸. 그리고 방향도 닫은 것 같아. 그러면 이 기업은 매수 불가다. 내 포트에는 못 집어넣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이 즈음에서 우리가 작년 시장을 한번 복귀해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와 더불어서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복귀를 통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돌아보시면 작년 시장은 대단했어요. 작년에 이제 뭐 그래프를 보시면 대충 3월 달에 급락하다가 1450포인트 찍고 연말까지 그냥 쳐올렸죠. 중간에 뭐 6월 달에 한번 8월, 9월, 10월 이렇게 이제 살짝 한 10% 남짓의 조정을 줬다가 연말까지 그대로 이제 올려서 작년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작년에 거의 100% 가까이 지수가 상승을 했던 저점 대비해서요. 아주 대단한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평생 몇 번 경험해 보지 못할 아주 대단한 시장을 경험을 해봤는데
지금 돌아와서 한번 복기를 해보니까 이 국면마다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를 우리는 이제 지나간 시간이니까 알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3월 15일 날 저점을 찍고 올라올 때 출발점은 코로나19였죠. 팬데믹. 우리 인류가 생각지도 못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서 세상이 멈췄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고요. 상가가 다 문을 닫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은 멈췄는데 그 이면으로 보니까 우리가 대면하는 세상은 멈췄는데 이게 그대로 비대면으로 가서 활동하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언택트라는 단어로 주식시장의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언택트의 대표가 BBIG라는 걸로 흐름이 나왔고요. BBIG는 돌아보시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렇게 해서 7종목이 주도를 했죠. LG화학, 삼성 SDI,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인터넷인 네이버, 카카오, 게임인 NC소프트. 그래서 제가 5월 즈음에 방송에 처음 나와서 이거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아마 이 트렌드를 잘 따라가면 괜찮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라는 얘기를 5월 달에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월이 넘어서니까 이제 경제 재건을 어떻게 할까? 연준에서 돈을 확 풀었는데 돈을 풀어서는 경제가 그냥 살아나질 않죠. 경제 재건 프로젝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정부에서 신재생 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던 차에 유럽 지역에서 우리는 경제 재건을 위해서 탄소 제로로 간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앞으로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실천할 거고 중간 단계로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는 몇 프로로 제한하고 탄소 배출권은 어떻게 하고 유럽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REC100이라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전통적인 화석 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은 유럽과 거래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러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부터 한 달 동안 신재생, 수소, 특히 수소에 대해서 한 달을 쭉 얘기를 했죠. 특히 해상 폭력을 주목해야 된다. 이게 트렌드입니다. 흐름입니다. 아까 얘기한 탑다운 방식이 적용된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종목을 이러이러한 종목을 보십시오 하면서 삼강 M&T, CS인드,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죠. 아마 그때 방송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한 500% 정도의 성과를 수익은 길게를 실현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 500% 정도 성과가 나왔을 겁니다. 이게 분석의 힘입니다. 시장은 막연하게 움직이지 않고 어떤 질서를 가지고 트렌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한 투자자라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주 손쉽게 올라탈 수 있었고 수익을 누릴 수 있었죠. 그래서 주식은 막연한 게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류는 이제 코비드-19과 전쟁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올 들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전쟁을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전 세계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코비드 19과 전쟁을 했죠. 세상에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돈 들어간 곳에 성과가 있습니다. 자금이 투입되면은 성과가 나옵니다. 인류는 이 코비드 19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제약사를 후원을 했고요. 진단을 하기 위해서 진단 키트를 무제한 구입하기 시작했죠. 전쟁이었죠. 그러는 와중에 대한민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이 수혜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진단 키트와 의료기기 수출이 아주 뛰어났지요. 왜 그러냐면 환자를 분별해야 됐는데 미리미리 준비했던 대한민국의 진단 키트가 아주 적합했던 겁니다. 그리고 의료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유럽과 미국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형편없었고요. 의료보장 체제가 상당히 고비용이다 보니까 이런 치명적인 전염병에 아주 취약한 경제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굉장히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치료제와 백신이 또 순차적으로 되면서 백신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개발했습니다만 이걸 제조하는 데 있어서 제조 설비는 CMO. 이거는 대한민국 기업 이상의 경쟁력을 가진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개발해 놓고 생산은 국내 기업에 맡기는, 그래서 국내에 몇몇 준비된 기업이 이 대박을 또 맡기 시작하죠.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은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막연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추론을 해보면 코비드 19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됐고요, 시장에. 그 투입된 돈은 어떤 기업한테 반드시 성과로 들어가는데 진단키트, 작년에 시젠, 제가 6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것 또한 300% 성과가 났던 기업이죠. 그 다음에 의료장비, 특히 열화상 카메라, 이런 거 찍는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투과기, 이런 쪽 기업도 받았고요. CMO, 치료제, 백신,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폭발적인 수혜를 받았죠. 자, 이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멈췄던 세상이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가 이제 시장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코비드로 인해서 타격이 심했던 산업 소재가 수요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류는 그냥 앉아서 죽지 않습니다. 뭘 하든지 수요가 있습니다. 생필품이 필요하고요.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수요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하반기 시장을 달구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수요가 살아났던 게 이제 자동차죠. 자동차가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작년에 이제 여름쯤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못 하니까 집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대형 TV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음식도 많이 외식을 못 하니까 배달시켜 먹고 그러다 보니까 포장 용기나 이런 게 굉장히 수요가 급증해죠. 이게 다 화학 제품의 생필품 등 화학 제품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 계열
이런 쪽으로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면서 화학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쪽이 가니까 산업주에 철강주가 뒤따라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확산으로 배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선 발주까지 이어지면서 전 산업이 한 바퀴 순환했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면은 이 소비재 쪽도 보복 수요라는 이름으로 아마 움직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주목해 보고 있다가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로 삼고 내 포트에 어떻게 구성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21년입니다. 21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작년은 그래서 어떤 하나의 흐름만 잡았어도 굉장히 대단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막연하게 생각하시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내가 성과를 내겠다고 하면은 그 매매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매매를 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 있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매매는 시스템으로 하는데 매매 툴이라고 하죠. 매매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이 원칙은 대체적으로 진입 기준과 청산 기준과 익절 기준과 손절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을 잡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도 뭐 좀 젊었을 시절에는 매매에 심취를 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아마 20, 30대 때는 매매가 빠르기도 하고 순발력도 좋고 또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매매 성과가 훨씬 빠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드머니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준을 다 잡고 해야만 성과가 납니다. 감으로 해서는 꾸준한 성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식 불패방은 투자를 위주로 하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어느 섹터가 유망한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했죠. 자, 2021년에는 어느 섹터가 유리할까요? 아마 올해도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가 순환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누구나가 같이 이구동성으로 좋다고 얘기하는 섹터가 있고 또 어떤 섹터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모두가 좋다고 했던 섹터보다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연말에 보니까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서 성과를 나타내는 섹터가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는 항상 면밀하게 시장을 관찰을 해야 돼요. 시장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흐름이 시장에 나타나서 훅 지나가서 작년에 한 4가지 또는 5가지 흐름이 굉장히 빠른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의 흐름만 제대로 잡았어도 시장 평균 이상의 성과를 냈을 겁니다. 시장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낼 만큼 어떤 한 섹터의 흐름은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이 됩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는 대체적으로 몇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아마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시각이 공통적으로 잡히는 게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합니다.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걸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작년 여름만 해도 디램 가격에 대해서는 특히 서버형 디램 재고가 많아서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이 많았는데 연말 연초를 넘으면서 시각이 확 바뀝니다. 갑자기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이제 3사의 디램 같은 경우는 3사가 완벽한 과점 체제를 갖고 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그냥 과점 체제를 갖고 있어서 과거처럼 시장의 수요가 살아난다 해서 어떤 한 기업이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공급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미세 공정이 거의 한계치에 가다 보니까 이제 7나노를 넘어서 EUV 공정으로 넘어가죠. 이제 디램도 EUV 공정으로 넘어가는데 예전에 뭐 34나노, 20나노, 18나노, 17나노, 14나노 할 때는 이 선폭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웨이퍼 한 장당 공정을 한번 바꾸면은 칩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공정을 늘려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도 내가 개수가 많이 나오니까 수익이 났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선폭이 이제 줄어들 만큼 줄어들어서 이제 5나노 이하, 3나노, 4나노, 2나노 경쟁을 합니다. 7나노 이하로 갈 때는 EUV라는 장비를 들여와야 되고요. 이게 이제 빛의 파장이 짧은 파동을 얘기합니다.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이라 해서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노광 장비가 반드시 EUV 전용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이게 ASML이라는 네덜란드 기업이 독점 공급을 하는데 이게 단가도 단가지만 이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연간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EUV 장비를 18년에는 18개인가 만들었고요. 19년에는 25개인가 만들었고요. 작년 20년에는 36개인가 만들었어요. 아마 올해 만들 수 있는 최대 캐파가 아마 47개일 겁니다. 그런데 이 EUV 공정으로 해서 쓰여지는 수요는 이 디램뿐만 아니라 주된 게 이제 파운드리 쪽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이에요. 차세대 AP 칩이나 그래픽 카드, GPU 이런 쪽에서 이 수요가 다 나오는데 이 EUV 공정을 지금 진행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대만의 TSMC라는 회사와 국내의 삼성전자 두 기업 외에는 EUV 공정을 지금 진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디램과 낸드의 사이클이 아니라 여기에 파운드리와 시스템이라는 걸 플러스하면 전혀 다른 성장의 모습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모습이 전혀 다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찰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과거의 학습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흐름이 나왔을 때 이 새로운 흐름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느냐. 이거는 시장의 집단지성에 의해서 나중에 평가가 되겠지만 지금 새로운
흐름에 시작되는 초입에서는 투자자 각각이 기준입니다. 나의 기준대로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기준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싶어 하십니까?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시장에는 또 이거 말고도 뭐 반도체는 한 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요 회복되는 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 올해 들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출범을 하면은 미중 무역 분쟁은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거칠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이 거칠게 진행되는 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수출 국가로서 난감했었는데 아마 그런 게 조금 완화되지 않겠나. 그리고 국제 교육이라는 것도 조금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내 기업에 나쁠 게 없고요. 결국 수요가 회복되는 산업재 쪽에서 여전히 업사이클을 가지고 작년처럼 순환을 하는 주기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성장주도 여전히 귀한 존재가 될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이 항상 대접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성장은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은 대단한 멀티플, 프리미엄을 줍니다. 지금은 굉장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유동성장입니다. 이 유동성은 조금만 미끼가 있으면 우르르 몰려가서 생각 이상의 폭발력을 갖곤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죠. 이러한 유동성 환경에서는 꿈이 필요합니다. 꿈이 필요합니다. 이 유동성을 담아줄 꿈이 필요하고요. 이 꿈은 여전히 성장이 가속화되는 쪽에서 담아갈 겁니다. 여전히 2차 전지와 신재생, 수소, 5G 제약바이오는 성장의 담론을 업고 올해도 계속 성장의 그림을 그려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보다는 변동성이 수반될 수 있겠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변동성입니다. 시장은 발작을 합니다. 이쁘게 가지 않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성장을 하되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작년부터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오른 만큼 굉장히 큰 폭을 그리면서 갈 확률이 많은데 잘못 진입했다가는 이 변동성에 녹아내릴 수가 있으니 이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법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수반되는 가운데 변동성을 수반될 수 있는 체크포인트가 금리 환경이나 환율이나 유동성이 바뀌면 변동성이 따라서 옵니다. 따라서 올해는 연준의 금리 정책과 또 이머징을 향하는 환율, 또 연준의 통화 회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인 애널리스트들의 체크 포인트는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제 자료로 갖고 왔고요. 두 번째, 신재생 쪽에 대해서도 유럽과 미국과 중국까지 지금까지 신재생 쪽, 특히 수소, 탄소제로 이쪽은 90년도에 도쿄 의정서 때부터 발효가 됐는데 이해 당사자가 여럿 있죠. 전 세계가 같이 이해 당사자입니다. 이 탄소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그동안 배출을 해냈겠죠.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개발도상국한테는 좀 면제 혜택을 줬습니다. 탄소 배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진행을 하는 동남아나 이런 국가들,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 이해관계가 합치된 게 이번에 처음입니다. 중국과 미국과 유럽이 동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올 한 해도 신재생, 특히 수소 쪽은 굉장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가치주와 성장주가 올해도 싸울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같이 어우러서 작년처럼 가치주는 여전히 수요 회복과 더불어서 정상화 과정을 밟을 거고요. 성장주는 여전히 시장의 귀한 존재로서 새로운 성장 요인을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성장주의 스토리를 올해도 이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가치주가 됐든지 성장주가 됐든지 시장은 항상, 세상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그대로 보면은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어떤 기업이 해결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지를 찾는 것이 주식 투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 아주 달콤한 열매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작년 대단히 성과가 뛰어났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아마 부푼 꿈을 안고 시장에 참여하는 새로운 주린이, 새로운 진입자가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출발할 때는 항상 희망과 꿈에 부풀러서 아주 이렇게 탄탄대로를 걸으리라 라는 기대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게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변동성 상품이라 그랬죠. 변동성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진행하다 보면 자갈밭도 만날 거고요. 다리에도 만날 거고요. 물에 빠지기도 할 겁니다. 또 가다 보면 폭풍우를 만나서 아주 난처한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몇 번을 거쳐야, 몇 번을 돌아야 비로소 투자자로서 거듭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는 변동성이 그닥 연초 3월 달 빼고는 없었습니다. 물론 아예 1월 달부터 했으면 지옥과 천당을 같이 경험했겠지만 나중에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비교적 평탄하셨을 텐데 올해 시장은 제법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이 변동성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놓지 못하면 생각보다 깊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과 걱정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 한 해도 서울경제TV 같이 하시면서 이 어려운 환경을 같이 극복해서 연말에는 다 같이 웃으면서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